아들아,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니? 말라가는 아들을 떠올리며 CCTV를 확인한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음식을 올려두더니 조용히 갈색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먹어야지 그래야 잠들지. 그 말과 함께 화면 속 아들은 힘없이 숟가락을 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이상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나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올해 56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수진이가 워낙 착해 보이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결혼식 때도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민수는 원래 효자였어요. 결혼 전에는 하루에도 2~3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였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 점심시간에 한 번, 퇴근할 때 또 한 번. 그게 민수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이 되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밖에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그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기운이 빠져 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민수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통통했던 얼굴이 완전히 홀쭉해져 있었거든요. 뺨이 쏙 들어가고 턱선이 날카로워져서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옷이 헐렁하게 맞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어머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네요. 수진이는 항상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며느리가 말할 때 고개만 끄덕일 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원래 민수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헤쳐나가는 아이였습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 준비를 할 때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곤 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요. 며칠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민수 회사 동료를 만났거든요. 그분이 민수 안부를 물어보기에 요즘 힘들어한다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힘들어요? 민수가요? 민수는 요즘 자주 조퇴하거나 아예 출근을 안 하는 날이 많은데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회사 일이 힘들어서 야근을 자주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출근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민수가 정말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걸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겨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더욱 힘없어져 있었어요. 엄마. 첫 마디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밝게 엄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그냥 엄마라고만 했어요. 민수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어디가 아픈데? 병원은 갔어?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감기 기운 같은 거예요.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가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중간중간 멈추는 게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민수라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텐데 이번에는 대답도 짧고 어색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일 한번 놀러 갈까?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아, 괜찮아요, 엄마. 요즘 좀 바빠서.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계단을 뛰어 올라온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뭔가 급작스럽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먼저 끊을게요. 죄송해요. 잠깐, 민수야.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후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다시 민수에게 연락했을 때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통화 시간이 더 짧아졌고 민수의 목소리도 더욱 약해져 있었어요. 마치 기력이 완전히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통화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니 확실했어요. 잠들면 안 돼. 민수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아주 조용히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해요. 그래, 푹 쉬어. 내일 또 전화할게.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들면 안 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잠드는 것이 왜 안 되는 걸까요?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며느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아들 집에 가봐야겠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이를 지켜내야 해요. 어젯밤 결심한 대로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았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알려주면 증거를 감출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동안 내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참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요즘 우리 민수 어떤가요? 잘 지내나요? 아, 민수 씨요? 요즘 좀 이상해요. 밤에 자주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서요. 처음에는 아픈가 싶어서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신음소리라니요. 얼마나 아프길래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낸다는 걸까요?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갑자기?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어. 민수는 있니? 아, 네. 잠깐만요.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면서도 뭔가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동안 그 애가 뒤에서 뭔가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약품 냄새 같았는데 마치 병원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생활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침실에서 나왔는데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야위었거든요. 뺨이 완전히 꺼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고 눈동자도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서 벽을 짚고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수야,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는 갔어? 민수가 대답하려던 순간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스트레스성 몸살이래요. 그때 민수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체념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직접 대답했을 텐데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러 갔어요. 저는 민수와 둘이 있는 틈을 타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가 보기에는. 엄마, 괜찮아요. 정말.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때 주방에서 며느리가 그릇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크게 깨지는 소리였는데 민수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과민 반응을 보였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나와서 식사를 차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서 민수의 밥그릇을 다른 곳에 두더니
나중에 다시 가져와서 민수 앞에 놓았어요. 왜 그릇을 바꿨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며느리는 계속 민수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먹는 속도며 양이며 모든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다 먹어야 해. 몸에 좋은 거니까. 약도 까먹지 말고 꼬박꼬박 먹고 있지? 민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하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자꾸 떨어뜨렸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더욱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려 있어서 슬쩍 들여다봤는데 침대맡에 갈색 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거든요. 약품 냄새도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통을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작은 갈색 병들이 여러 개 버려져 있었고 주사기 같은 것들도 보였어요. 약품 포장지도 있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반적인 감기약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침실 쪽을 보셨나요? 아니야. 왜?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침실 쪽을 본 것을 알고 있었는데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민수에게 그 약병들이 뭐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약을 많이 먹는 것 같던데 어떤 약이야? 민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비타민이에요. 몸이 약해져서 영양제를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자꾸 비비거나 옷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럼 나도 좀 봐도 될까? 엄마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요. 일반 비타민은 따로 사드릴게요.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왜 비타민이라고 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는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식이 흐린 것 같았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급격한 쇠약, 의식이 흐린 상태, 갈색 약병들, 며느리의 거짓말과 수상한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음식 그릇을 바꾼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굳이 다른 그릇으로 바꿔서 민수에게 주었을까요? 혹시 그 그릇에 뭔가 다른 게 들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갑작스런 체중 감소, 의식 저하, 이상한 약물들. 이런 증상들을 조합해서 찾아보니 끔찍한 가능성들이 나왔어요. 독성 물질이나 수면제 과다 복용 등의 부작용과 비슷한 증상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 했어요.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며느리의 행동을 확인하기로요. 다음 날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CCTV를 샀습니다. 요즘은 정말 작고 성능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서 핸드폰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판매원이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줘서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해서 갈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잠시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민수는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 혼자 있는 동안 서둘러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한쪽 코너에 있는 화분 뒤쪽에 숨겨두었는데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핸드폰으로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니 화질도 선명하고 각도도 완벽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일부까지 다 보였어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모든 의문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보게 될 영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CCTV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일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해 봤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거나 민수가 침실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경의 영상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평소라면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늦은 시간에 요기거리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어요. 주변을 자꾸 둘러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느리가 작은 그릇에 죽 같은 음식을 담더니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냈어요. 제가 전에 봤던 그 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그 병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갈색 병을 기울여서 음식 위에 무언가 액체를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한 방울, 두 방울, 정확히 세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섞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계속 영상을 봤는데 며느리가 갈색 병을 다시 가방에 넣고 민수를 깨우러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완전히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민수를 식탁으로 데려가더니 말했어요. 여보, 이거 먹어야 해. 몸에 좋은 거니까. 민수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싫어. 쓰고 이상해. 민수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안 되겠네. 약 먹고 얼른 자. 그래야 조용해지잖아. 며느리가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화질이 좋아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조용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약을 먹으면 왜 조용해지는 걸까요? 며느리는 민수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음식을 먹였습니다. 민수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몇 숟가락을 억지로 먹고 났더니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기증 나. 어지러워. 민수가 중얼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민수를 부축해서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민수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비틀거렸고 중간에 벽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침실 문이 닫힌 후 며느리가 다시 나와서 그릇을 치우고 갈색 병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메모를 하더니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며느리가 아들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먹이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착각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갈색병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민수가 그것을 먹고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 말이에요. 그 순간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급격한 체중 감소, 이상한 목소리, 기력 저하, 의식이 흐린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약물 때문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아들에게 무언가를 먹여온 거였습니다. 잠들면 안 되라고 했던 아들의 말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잠들면 며느리가 몰래 와서 강제로 약을 먹일까봐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공포감도 엄습했어요.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목적이 뭔지,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할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이 영상만으로 충분할까요? 며느리가 어떤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 약물이 무엇인지, 어디서 구해오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그러려면 며느리를 직접 미행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아들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며느리의 외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집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크고 무거워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장을 보러 가던 방향과는 반대쪽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혹시 약을 구하러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세 정거장 정도 탔을까요? 며느리가 내린 곳은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지역이었어요. 상가들이 많이 있는 번화가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들어간 곳은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동네 약국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창문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약국 앞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약국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약 30분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나왔는데 들어갈 때보다 가방이 더 부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도 그 약국에 가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일반적인 약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진열된 약품들도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약사도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뭘 찾으시나요? 아,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약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약국을 나왔지만 그곳이 일반적인 약국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마 처방전 없이도 특수한 약물들을 파는 곳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약국에서 약을 구해오는 걸까요? 정당한 목적이라면
정식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런 수상한 곳에서 약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더욱 확실해진 건 며느리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단순히 민수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만약 치료가 목적이라면 왜 숨길 이유가 있겠어요? 그날 밤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했다 온 후 평소보다 더 많은 약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갈색 병도 새로 바뀌었는데 이전 것보다 크고 진한 색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약을 먹이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하루에 2번, 3번씩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갔고 거의 하루 종일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어요. 혹시 민수의 생명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까요? 내일은 며느리를 더 자세히 미행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 수상한 약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다른 곳에도 가는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수를 빨리 구해내야 해요. 며느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밤에도 CCTV를 계속 확인하면서 며느리의 행동을 주시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며느리의 뒤를 밟아서 이 끔찍한 진실의 전모를 밝혀내겠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서 민수를 구해낼 거예요. 어젯밤 결심한 대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를 본격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그 수상한 약국 말고도 다른 곳에 가는지, 혹시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이 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어요. 가방에는 망원경과 카메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챙겼습니다. 아들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전 9시쯤 며느리가 집에서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방향이었어요.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저도 뒤따라 같은 전철에 탔는데 며느리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철 안에서 며느리를 관찰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에 시계나 팔찌가 아닌 무언가로 가려진 부분이 있었어요. 소매를 자꾸 내려서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혹시 상처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 30분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내린 곳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 구시가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미행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들킬까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걸어간 곳은 더욱 외진 골목이었어요. 재개발을 앞둔 것인지 텅 빈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멈춘 곳은 낡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폐업한 가게들의 간판만 남아 있었고 위쪽 층들도 대부분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임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이미 오래된 것 같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가려 했는데 입구에서 망설여졌어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내부는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전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서 어둡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올라간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갔는데 3층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와 함께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 숨어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대화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하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깨서 늦어졌어요. 진행 상황은 어때?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지? 네. 어제부터 양을 늘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라고 했나요? 그 남자가 의사라는 건가요? 하지만 이런 음침한 곳에서 만나는 의사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대화를 더 들어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이번 주 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확실히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민수를.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을 수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곧바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작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의심하라고 했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생각해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못해요. 차라리 전부 말하고 싶어요. 말하겠다고? 그럼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 부모님, 동생. 다 끝장나는 거야. 그제서야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고 내 가족도 안전할 거야. 정말 마지막인가요? 당연하지. 이거 받아. 무언가 건네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약물이 들어있는 봉투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받으면서 작은 신음소리를 냈는데 아픈 것 같았어요. 아직도 말을 안 들으려고 해? 지난번에 한 말 벌써 잊었나? 그때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요. 제발, 팔 좀 봐. 아직 멍이 다 났지도 않았네. 이번에 또 말 안 들으면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해줄 거야. 팔에 멍이라고 했나요? 아까 전철에서 본 그것이 멍 자국이었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소매로 가리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생긴 상처였던 거예요. 알겠어요. 시킨 대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어요. 체념과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각오해. 특히 내 동생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계단으로 내려가서 1층 구석에 숨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조금 후에 남자도 나왔는데 중년의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위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도 건물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를 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폭행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민수에게 해를 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실히 끝내라고 했거든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겨우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이 민수의 생명을 끝내라는 뜻이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도 피해자라면 며느리까지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한 대로 며느리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했어요. 의사라고 했는데 정말 의사일까요? 그리고 왜 민수를 해치려고 하는 걸까요? 민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집에 와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며느리가 돌아온 후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에게 약을 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남자에 맞서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에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엇보다 시간이 없어요. 금요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민수의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며느리 가족까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내일은 며느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할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함께 힘을 합쳐야 해요. 그 전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겠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민수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되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젯밤 결심한 대로 오늘 아침 일찍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 보자고 할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우리 둘이서만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오후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약속한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고 팔에 긴 소매로 가린 부분이 아직도 신경 쓰였습니다. 어제 본멍 자국 때문이겠죠. 며느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민수한테 약을 먹이고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는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내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것도 봤어. 폐건물에서 협박받는 것도 다 들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제서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하고 동생을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기인 줄 알았어요. 민수 오빠 명의로 보험을 들고 몇 달 후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요구가 심해졌어요. 보험 사기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약물로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의심받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납치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와중에도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수한테 수면제나 근육 이완제 같은 걸 먹여온 거구나. 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리라고 해서 이제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금요일까지 끝내지 못하면 더 강한 약을 쓰겠다고 했어요. 금요일 바로 모레였어요.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 보자. 민수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며느리가 격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수가 죽어. 그리고 내 가족도 결국 안전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나서 증인을 살려둘 것 같아? 며느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밤에 민수를 데려올 거야. 내가 도와줘야 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평소처럼 민수에게 약을 먹인 척하고 제가 몰래 들어가서 민수를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그 사람들에게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11시경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현관문을 열어두기로 했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침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수의 상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숨소리도 가빴어요. 입 옆에는 약물이 묻어 있었는데 완전히 삼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깨어봐. 민수가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민수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거의 자력으로 서지 못했어요. 약물 때문에 근육에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민수를 업고 나와야 했어요. 며느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의 상태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제 어깨에 기대어 계속 의식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중간중간 중얼거리는 말이 들렸어요. 이제 안전해? 그래, 이제 안전해. 엄마가 지켜줄게. 집에 도착해서 민수를 침대에 눕히고 며느리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내일 아침 첫 차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내 가족 연락처를 알려줘. 경찰에서 먼저 구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해.
며느리가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곳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 펜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고 며느리를 돌려보낸 후 저는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는지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민수를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설치한 카메라 쪽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미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그쪽을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니 분명히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웃음도 이상했어요. 슬프거나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계획이 성공했을 때 짓는 그런 웃음 같았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처음부터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한 모든 행동들도 계획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며느리의 눈물이나 떨리는 목소리, 팔의 멍 자국까지 모두 연기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민수가 잠든 침실 문을 잠그고 거실에 나와서 밤을 샜습니다. 혹시 누군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불안한 꿈을 꿨습니다. 며느리가 카메라를 보며 웃는 장면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민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약물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집이야. 이제 안전해. 민수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약물의 영향 때문일 거예요. 오전 9시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된 대로 경찰서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아들 집으로 가봤는데 집이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설마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걸까요? 어젯밤 CCTV 영상에서 본 그 웃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민수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며느리가 어디에 있든 민수는 제가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제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오전 9시에 경찰서에 가자고 했는데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는 상태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민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의식도 점점 명료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에 힘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민수에게는 아직 진실을 모두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일단 몸부터 회복시키고 나서 천천히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불안했지만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버스가 몇 번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어제 며느리를 협박했던 조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관찰해 봤습니다. 그들은 계속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아들 집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물론이고 옷가지나 개인용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예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구들은 그대로 있었고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며느리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린 것인지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이제 아들까지 노리고 있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러 가야 해요. 부디 민수 오빠를 지켜주세요. 메모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까지 노리고 있다니, 그럼 저희 집도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그 남자들인가 싶어서 급히 베란다로 나갔어요.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아까 봤던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급히 내려가야 했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고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따라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이웃집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민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별일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러 간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잡힌 가족을 구하러 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제 CCTV에서 본 며느리의 미묘한 웃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며느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와의 만남도 눈물도 모든 것이 연기였다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며느리의 팔에 있던 멍 자국은 진짜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떨리던 목소리나 눈물도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녁때가 되어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민수가 깨어나서 물을 달라고 해서 주방에 갔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택배입니다. 택배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시간에 택배가 올 리가 없었거든요. 며느리의 메모에서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택배 받을 일이 없는데요. 누구신지 확인해 주세요. 아, 민수 씨 택배인데요. 급한 거라고 해서요. 민수 앞으로 온 택배라고 했지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민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떻게 택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받을 수 없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잠시 조용하더니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어요. 하지만 진짜 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를 깨워서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봐.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수진이가 내게 약을 먹여왔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구나. 왜 계속 어지럽고 기억이 안 났는지 이제 알겠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험한 상황인가요?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며느리가 사라진 것, 아까 온 수상한 택배 기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진이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일단 여기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감시당하고 있으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잖아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들이 소중하면 내일 밤 12시에 한강 반포대교 아래로 혼자 오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과 며느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그 사람들이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그들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민수가 문자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위험해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요. 민수 말이 맞았지만 며느리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거든요. 그 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며느리가 남긴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글씨체가 중간에 바뀐 것 같았어요. 처음 부분과 나중 부분의 필적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혹시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쓴 건 아닐까요? 아니면 급하게 쓰느라 글씨가 흔들린 걸까요? 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까지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구하고 민수도 지키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남았습니다. 밤 11시 반, 한강 반포대교 아래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며느리를 구하고 이 모든 일을 끝내려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에게는 절대 따라오지 말고 만약 새벽까지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인적이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만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위협적인 남자가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어요. 입술 주위로는 피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고 왼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셨구나. 며느리가 힘없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많이 울었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느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가가서
며느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누가 이렇게 했어? 며느리는 시간이 없다며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수에게 지난 군대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간질 증상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간질이라고 했나요? 그런 병이 있었다니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민수 오빠의 병력을 가지고 협박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범죄 조직이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사고사로 처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약을 먹인 것이었구나 싶었는데 며느리는 급하게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보신 건 그건 발작을 억제하는 약이었어요. 며느리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본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고 했어요. 민수가 발작하면 위험하니까 미리 진정제를 먹여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며느리는 민수를 해치려 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며느리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 갈색병 안에 든 건 수면제나 독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간질 발작을 예방하는 약이었다고 했어요. 그 범죄자들이 민수의 발작을 유도해서 자연사처럼 꾸미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려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약을 먹이는 것을 본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니요. 그런데 왜 민수가 그렇게 약해졌는지 의문이었어요. 의식도 흐리고 계속 졸려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하기를 자신이 실수했다고 했어요. 약의 양 조절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한 용량을 몰랐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먹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지금까지 민수를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범죄자들이 민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먼저 약을 먹여서 발작을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왜 혼자 끙끙 앓으며 이런 일을 감당하려 했는지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가 위험해질까봐 걱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싶어 했다고도 했습니다. 간질이 있다는 걸 알리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차별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악역이 아니라 민수를 구하려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세운 계획도 며느리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민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동안 며느리가 자신의 가족을 구하러 갈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가족은 다행히 무사했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구출했고 범죄자들도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더 큰 조직이 있어서 여전히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협박했던 그 중년 남자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재회네요.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 섰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남자는 경찰들은 이미 자신의 부하들이 처리했다고 했어요. 가짜 신고라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였습니다. 남자의 말에 절망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 그 남자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남편을 독살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저는 불행한 사고로 한강에서 익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남자를 향해 뿌렸습니다. 최루 스프레이였어요. 어머님, 빨리 도망쳐요. 며느리가 급히 외치고 남자가 눈을 감고 비틀거리는 사이에 저희는 급히 그곳을 벗어났어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며느리가 진짜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사실 경찰에는 제대로 신고했고 증거 자료들도 모두 제출했다고 했어요. 아까 그 남자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네, 어머님. 이제 민수 오빠도 안전하고 우리 가족도 구했어요.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조직의 핵심 인물들도 체포될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수진아, CCTV에서 내가 카메라를 보며 웃던 장면은 뭐였어? 며느리가 미안한 듯이 웃으며 설명해 줬어요. 그때 제가 카메라를 설치한 걸 알았다고 했어요. 저도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싶어서 안도감에 웃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며느리의 그 웃음은 음모가 아니라 희망의 표현이었던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괜찮아요, 오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날 밤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민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지난 몇 주간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구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민수의 간질 증상도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제는 약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해해 주어서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다면 민수도 며느리도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가 서로를 믿고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해와 의심 때문에 서로 멀어질 뻔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거죠.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숨기지 말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서울대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체계적인 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간질 증상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담당 의사의 말에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졌거든요. 어젯밤에는 수진이가 직접 요리를 해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미역국을 정성껏 준비했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머님께 걱정만 끼쳐드렸네요. 무슨 소리야, 수진아. 너도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분위기였어요. 민수도 건강해 보였고 수진이의 얼굴에서도 그동안 없었던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민수가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수진아, 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내 병을 숨기려고 하다가. 그런 말하지 마요, 오빠. 우리는 부부잖아요. 함께 이겨내는 게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수진이의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딸이 정말 고생 많았죠? 수진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한지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정말 대견한 며느리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수진이가 아니었다면 민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이 모인 자리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아이를 가졌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가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아이에게도 해가 될까봐. 그제서야 수진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혼자 끙끙 앓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도 구해야 하고 아이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감격해했어요. 엄마, 저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요. 그리고 제 병 때문에 아이에게 피해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 민수야. 너는 분명 훌륭한 아빠가 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수진이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차가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며칠 후 수진이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줬어요. 편지에는 그동안의 심정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병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 그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실 때도 이해했어요.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민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민수의 회사에서도 상황을 이해해 주어서 업무 조정을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적고 규칙적인 부서로 옮겨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할 시기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해요. 수진이가 음식을 만들어 오고 민수는 설거지를 담당하죠. 저는 그냥 예쁜 손자나 손녀를 기다리며 행복한 상상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함께 아기용품 쇼핑도 다녀왔어요. 민수가 아기 옷을 하나하나 보면서 환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습니다.